몇 달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경기 나쁘지 않고 연준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인플레도 인플레지만 너무 시장 과열돼서 브레이크 거는 거라면 브레이크 걸려서 과열이 진정되면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장 자신 없을 때는 기간을 설정해 놓고 한 3달 걸쳐 사자. 그중에 한번 또 기간 조정이라면 이건 충분히 괜찮은 거고 가격. 간밤에 미국장에서 생산자 물가 나오고 나서 장이 쭉 빠지는 걸 보는데 속이 쓰렸습니다. 저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CPI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어요. 소비자 물가까지 버텼는데 생산자 물가까지 나오니까 우리끼리 희망회로 돌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현실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요? 증시의 상승세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빠지는 비트코인 더 빠질까요? 이러다 말까요?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마음이 무겁네요. 박사님 같은 전문가도 마음이 무겁다고 하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약간 마음의 부담이 내려가네요. 우리 다 같이 무거운 거 맞죠? 인터뷰이라고 인터뷰에 참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나를 참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간밤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약간 높은 게 아니라 2배나 높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 예측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여하간 이 숫자가 나오고 나서 증시가 쭉 미끄러졌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빨리 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게 한 계기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시는 계속 횡보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러다가 FOMC 끝나고 나면 우리 힘내서 다시 올라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쉬지 않겠나 쪽에. 당분간. 예, 왜냐하면 작년 10월 17일인가 그 시장금리 5% 뚫은 날, 우리도 그때 2,300 깨졌나 그랬던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랠리가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한 5달 넘게 거의 만 6달째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시장이 좀 너무 길게 강세를 보이는 거 과정에서 좀 피로감도 높고, 더 나가서 미 연준 관계자들이 볼 때 저는 금리 인하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3월 FOMC는 뭐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상반기에 한 번만. 근데 전 자칫하면 6월도 안 하겠다 나오지 않을까. 저는 6월은 그래도 한다.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지표가 안 좋은데다가 또 어제 달러가 강세였는데 유가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왜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많이 올랐는지 봤더니 거기도 식료품 가격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4.4%. 그러니까 이런 정도 오르면 뭐 생산자 물가가 안 오를 수 없잖아요. 한 달 만에 에너지 가격이 4.4%가 오를 만한 일이 뭐가 있었죠? 일단 추웠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례 없이 따뜻한 겨울이었죠. 거의 온대 수변 기후, 그러니까 서한 해양성 기후 같은 기분이었잖아요. 맞아요. 그 봄이 너무 지나치게 빨리 왔다 싶은 날이 좀 꽤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리고 비가 자주 왔어요. 비 자주 오면 아무래도 덜 춥거든요. 그렇죠. 겨울에 비 온다는 건 눈 와야 되는 날씨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또 눈도 안 오고 비가 온 적도 많고. 그렇죠. 예, 그에 비해서 이제 북미 지역은 좀 추웠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생산 가동, 특히 석유 생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주간 단위 저희들이 생산 통계를 보는데 1월 달에 크게 감소한 달이 있을 정도로 일단 기후 조건도 안 좋았고, 이제 두 번째는 최근 오펙 플러스 감산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최근 한 2월부터 지금 꿈틀꿈틀 올라서 결국 80불 뚫었잖아요. 이게 얼마 만에 80달러인지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러니까요. 한동안 아예 유가는 잊고 있었거든요. 그럼요. 70불 깨지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꿈틀꿈틀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인정하기 싫었던 현실을 보고 어제 특히 미국 시장금리 급등하는데 역시 이게 누적되는구나. 피로는 누적되는구나. 그래 봐야 올해 금리 인하야. 뭐 채권 팔다고 내가 살게.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가 이거 인플레 지표가 2월 지표 이거 만만치 않은데 3월에도 더 오를 것 같다. 지금 휘발유 가격 이런 거 보면 더 오를 것 같다. 이게 이제 종합되면서 시장에 어제 좀 안 좋은
채권 시장은 좀 안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러게요. 채권값 꽤 보니까 지금 채권 금리 꽤 올랐고 달러 인덱스도 계속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맞습니다. 일단 상황은 이제 우리의 현실 인식을 좀 냉정하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 상황은 파악했고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주가가 빠지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게 버텨주면서 반도체주가 일제히 올라가던 그 장이 만약에 일단락이 됐다고 하면 이 시점을 분할 매수의 시점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몸살이는 시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저는 뭐 분할 매수 관점인 분할 매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오늘 청취자분들한테 이제 좀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전제를 하자면 저는 기본 투자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보는. 길게 보신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죠. 그러면 전 내년에 한 3,000원 간다 보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가 2,700 뚫었다 했는데 3,000까지 간다. 그러니까 오늘은 밀렸는데 네. 저는 내년에 한 3,000원 갈 것 같다. 그럼 미국은 더 가겠네요? 그렇죠.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그 물가인데 사실 그렇게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막 계속 폭락하는 것보단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물가가 여기서 반등해 주는 게 나쁜 뉴스는 아니다.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네. 바로 이제 그걸 연준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5개월 올랐는데 6개월, 7개월 간다. 더 위험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연준이 참겠어요.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과열됐다고 생각되면 저 사람들은 언제든지 칵테일 파티에서 잔을 치우려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금융시장 참가자들하고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 연준의 관계자들은 항상 이 사람들은 뭘 제일 신경 쓰냐면 평판이에요. 역사책에 내 이름이 뭐라고 나올지. 그렇죠. 아서번스처럼 좀 안 좋은 빨간 글씨가 적힐 것이냐. 또 더 나가서 그린스펀처럼 그렇게 명예로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청문회 불려가는 신세가 될 것이냐. 이게 싫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뭘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인플레 핑계로 저도 인플레가 계속 여기서 다시 심화된다까지는 아니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니 여기서 금리 인상 안 하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는 어토의 말이 저는 다음 주죠. 다음 주 FOMC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까지 얘기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무섭게. 금리 인하 계획을 줄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3번 했거든요. 네. 3번을 제시했는데 예를 들어 2번으로 줄이거나 1번으로 하자는 사람들의 숫자가 사실 그때 표가 팽팽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9명과 7명인가 그랬는데 그 9명 중에 1명만 이탈해도 8대8 되는 거죠. 야. 19명 중에 그 팽팽했어요. 그렇게 나오고 나면 증시 한번 확 깨지겠는데요? 깨질 수도 있는데 그럼 사야 되는 또 장이잖아요. 작년 여름처럼. 그런 박앤 세일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몇 달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경기 나쁘지 않고 연준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인플레도 인플레지만 너무 시장 과열돼서 브레이크 거는 거라면 브레이크 걸려서 과열이 진정되면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장 자신 없을 때는 기간을 설정해 놓고 한 3달 걸쳐 사자. 그중에 한번 또 기간 조정이라면 이건 충분히 괜찮은 거고 가격 조정이 이제 작년처럼 나오면 괴롭지만 그때 물 탄 거로 생각해야죠. 아무튼 지금 어딜 봐도 아직은 경기가 꺾이는 징후는 안 보이고 과열의 징후가 좀 보이는 거니까 과열일 때는 좀 쉬어가는 장이 올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저 아까 엔비디아 이야기했지만 GTC라고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그 AI 개발자 컨퍼런스 회의가 18일부터 시작이 되죠. 거기서 또 이제 클라우드 5까지 보고 나니까 사실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많이 쓰는 입장인데 이거 보면 무섭거든요. 이게 이렇게까지 성능이 좋아지면 이게 다들 질문이 그건 가격이 싸지고 성능이 좋아지는 건 인정해. 그거 나 싸다고 생각해. 근데 이거 어디다 쓰지? 이게 어디가 돈이 되지는 아직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껏해야 우리가 AI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 그렇죠. 말고 그러니까 어디가 피해 보는지는 알겠는데 제 말씀은 어디가 피해 보는지는 알지만 돈을 어떻게 버는지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 이게 항상 선도 기술의 문제가 이건데 이거에 대한 힌트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먼 힌트겠지만 이런 점을 생각하면 저는 시장이 한 방에 지난해 가을 그 하마스 전쟁 때처럼 그렇게 폭락 쪽은 외부 충격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좀 기간 조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경기도 나쁘지 않은데 물가라는 매크로 변수 때문에 그런 거면
분할 매수 시점으로 봐도 무방하다. 거기다가 요즘 한 4년 전부터 1, 2월 데이터가 이상해요. 1, 2월 데이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 코로나 쇼크. 아. 예, 그 락다운. 이거 잊어버렸던 이야기죠. 아 진짜 추억은 방울방울. 네. 그게 뭐가 방울방울이에요. 락다운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새롭죠? 예, 네. 그냥 지푸른 안개죠, 그죠? 그러니까요. 다 걸어 잠근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1, 2월 경제 지표가 너무 심각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미국 데이터는 다 계절 조정이라고 해가지고요. 한 달 한 달의 통계를 과거 연속 옛날 1월에 이랬지를 가지고 조정해 주는데 그 비교 시점의 통계가 좀 문제가 있으면 약간 이게 이번에 미국 고용보고서 통계도 영 이상했잖아요. 완전 이상했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10만 명을 어떻게 하향 조정합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일하면은 심할서 써야 되잖아요. 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죠. 그래서 저는 1, 2월 통계라는 또 계절성도 좀 있었기 네. 때문에 3월에 분명 인플레 압력은 나오는 것 같지만 대신 미국의 신규 계약되는 렌트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3월은 또 지금 걱정하는 것만큼 아니면 또 4월 달에는 아이고 연전히 옛날 데이터 보고 그런 거니까 조금 더 희망을 걸어보자라는 반등도 나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저는 다 도망가야 되는 장이다. 이거는 이제 수급이 뒤틀렸던 시기에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수급도 좋고 왜냐하면 IPO가 없어요. 제가 아시잖아요. 네. 박연미 앵커가 잘 아시지만 제가 대규모 기업 공개 엄청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네,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그게 수급 밸런스를 총알을 분산시키니까. 다 분산시켜서 또 네. 거기에 대기 자금이 몰려서 딴 걸 팔고 일단 계좌에 더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올해도 거의 상장할 회사 없고 그러면 일단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나쁜 여건은 아니라면 2021년처럼 심각한 쏠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너무 우리가 그때 한번 놀란 것 때문에 2021년 4월 네. 고점 이후에 거의 뭐 한 1년 반을 빠졌던 것 때문에 참가자들이 좀 조심스럽고 이 조심스러운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애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북한산 등반할 때도 뭐 4시간 동안 한 번에 쭉 갈 수 있습니까? 중간에 좀 쉬었다 가야죠. 오이도 한번 깨물고 물도 한번 먹고. 원래 산에 뭐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중간에 한번 쉬었다 가는 게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또 하나. 지금 장안을 떠들썩하게 하는 게 비트코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비트코인도 간밤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네. 새벽 시간에는 한 6만 불 때까지 잠깐 갔다 왔는데 비트코인이 파죽지세로 올라가다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사실 투자를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 명확히 나뉘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저는 믿는 게 아니고요. 네. 투자자들이 대안 자산을 찾는 그 수요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신뢰를 좀 많이 잃었잖아요. 특히 그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거대 은행들 구제해주고 또 그 거대 은행들이 보너스 챙겨 먹던 그때 혹시 대마불사의 신화를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그렇죠. 겁니다. 물론 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명분은 달았지만 아무튼 대마불사 속에서 어떤 짓을 저질러도 저긴 되는구나. 그리고 나라에서 저걸 도와주다니 내 돈은 어디로. 이런 분노에 찬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나는 종이 지폐 싫어. 중앙은행 싫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어떻게 본다면 대안투자수단이고 그때부터 금값이 그렇게 폭등했던 것도 사실 그런 이유잖아요. 그래서 이 심리의 가장 기조에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종이 지폐에 대한 반대편 자산이다. 달러 싫어. 네, 그렇죠. 네. 또 뭐랄까요? 종이 지폐 싫어. 그러니까 어떤 화폐도 믿을 수 없어. 그런 걸 이렇게 종합해 있는 그 지표가 달러 인덱스다. 그래서 DXY라고 인터넷에서 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DXY라는 미국의 주요 통화와의 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비트코인 다 좋은데 요게 이제 오를 때가 언제 오르겠어요. 금값이 언제
떨어지고 비트코인 값이 언제 떨어지냐면 달러 강세인데 달러는 어떨 때 강세냐면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왜 종이 지폐가 효력을 갖게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 종이 지폐지만 은행 예금하면 이거 5.5% 나오는데 금이랑 비트코인 확실하게 이렇게 정말 예금자 보호되는 이자 나와? 하면 비용만 많이 들지 사실은 뭐 ETF 때문에 이제 비용은 좀 적게 들지만 이 반론에 제시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금리 오를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근데 아까 뭐 우리 박연미 앵커랑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올해 뭐 2번이냐 3번이냐 문제지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비트코인이 올해 조정, 그러니까 너무 아까 똑같은 이야기지만 너무 급등한 데 따라서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정이 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 하락할 때 약세 보일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아직 투자 대상으로 삼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나눠서 좀 들어가 보실 만한 시기가 됩니까? 그렇죠. 뭐 ETF 선물 사면 되니까 우리는 현물은 못 사게 돼 있으니까 저도 갖고 있고요. 그래요. 지금 어제 또 굉장히 그 외신에서 보도가 됐던 뉴스 중에 하나가 아이돌 장원영 씨 팬 중에 하나가 선물 투자로 대박을 냈다. 한국인 선물 투자자 중에 1등 수익률을 냈다. 막 이런 보도가 나와서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자 박사님 근데요 이게 지금 자산시장의 격변기라는 게 체감적으로는 알겠거든요. 근데 박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7년 전에 쓰신 책의 확장판이 최근에 나왔어요. 여기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경제 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거다. 자산 시장에도 인구 구조가 변하면 투자 전략도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부동산이든 그 외의 자산 시장이든 투자 전략을 그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이제 58년 개띠로 대변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행복한 세대였다. 행복했다. 예, 그분들 중학교 갈 때 힘들었지만 중학교 갈 때 평준화돼서 네. 예, 우리나라 역사상 중학교 진학률 80% 넘긴 첫 번째 세대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또 운이 좋았던 게 80년대 그 호황에 학교 졸업했고요. 그리고 90년대 정보통신혁명이 왔을 때 30대여서 공부를 해서 적응했어요. 그리고 취직하기 좋았고. 좋았죠. 네. 그리고 또 그 뒤로 시작됐던 끝없는 주택 가격의 상승 혜택을 본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뭐였냐면 연공서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OECD 통계에 따르면 1년차 직장인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30년차 직장인 얼마 받냐 하면 600만 원 받거든요. 자, 이게 근데 평균이에요. 왜냐하면 58년 개띠라고 해서 모두 정규직 아니잖아요. 거기도 파트타이머 있고 계약직 있는데 그걸 감안하면 정규직 직장인은 신입사원 200 받을 때 사실은 800 내지는 1000만 원 받아야 이 통계가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왔어요. 네. AI 혁명과 로봇 혁명이 왔는데 예전에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의 어떤 능력이나 효율이나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 노하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게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뭐 전기차 공장 짓는 거 관련된 여러 논란들 생각 안 나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AI 혁명 시대에 가장 잘 준비된 사람들은 아까 똑같은 58년 개띠가 20, 30대일 때 세상의 변화에 잘 적응한 것처럼 지금 20, 30대들은 저보다 훨 잘하거든요. 저도 꽤 열심히 쓰는 편인데 제가 늘 우리 직원들 20대 직원들한테 배운단 말이에요. 왜? 겁이 없어요. 저는 이거 하다 망신을 당할 수 있고 이거 뭐가 겁이 좀 나는데 사장님이라서 그래요. 대표님은. 네. 왜냐하면 이제 제 노트북이 해킹당하면 안 되니까. 네. 이제 그걸 딱 적용을 하면 투자의 기회가 벌써 딱 나오는데 90년대 입사자가 많은 회사들이 앞으로 이익이 대박 날 거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금방 느끼셨을 텐데 예, 은행 자동차가 힌트 대상이겠습니다. 90년대에 왜 이런 두 업종이 그렇게 사람을 많이 뽑았냐면 은행은 예, 그때 신설은행이 생겼고요. 자동차는 삼성자동차까지 들어올 정도로 자동차 분야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이카 시대였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 30년 지나 은퇴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두 산업은 파괴적인 혁신이 시작됐습니다. 자, 1층에 은행 점포 보신 적 없죠, 요새? 없죠. 이제는 2층이고 막 몇 개 동네를 합쳐버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가고 있죠. 그리고 막 온라인으로 판대요, 이제. 예, 그리고 로봇이 공장에서 돌아가는 거 테슬라가 지었던 기가 팩토리 보시면 다 로봇이 만들고 있습니다.
벌써 제 마음에 말씀에 그 감이 오신 분이 있죠. 결국 뭐냐 하면요. 어마어마한 신입사원 연봉의 4배, 5배를 받던 상대적으로 AI 혁명 시대에 적응 못하시는 분들은 퇴사를 하시는데 그 빈 일자리를 채우는 우리 MZ세대는 AI 혁명과 로봇 혁명에 적응이 잘 돼 있고 또 그런 직장에 취업의 문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 준비된 그런 쪽의 전공절은 그런 쪽에 준비를 하는 분들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경쟁력이 개선되고요. 비용 구조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 200기업들 대부분의 판관 비용,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와 판매비를 한번 추세를 쭉 봤는데요. 네. 20년 사이에 거의 반토막 났어요. 다. 판관비라는 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점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2010년대만 해도 이태백이라는 안 좋은 조어가 돌아다녔어요. 20대 태반이 백수. 근데 지금 요새 20대 후반 이번에 나온 2월 고용 동향 보고서를 보시면 20대 후반 고용률이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네. 그리고 기업의 수익성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고 이 변화를 누리는 기업들의 종류가 아까 제가 은행과 자동차라는 업종 구분을 했지만 기업별로 판관 비용의 변화를 조사를 해보시면 이 회사의 수익성 구조가 달라지는 기업들이 출현하니까 판관비가 팍팍 줄어들고 있는 회사 중심으로 우리 포트폴리오 짜도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시장에 대해서 내년에 3,000포인트 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년 3,000포인트의 근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